네, 안녕하십니까. 남원지역 도시 형성 과정에 관하여 연구를 발표하게 된 경북대학교 석사과정 김영민입니다. 이번 발표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분을 발표하고 추후에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머릿말입니다. 남원은 과거 백제와 신라가 운봉구원을 경계로 각축을 벌였던 장소로 상국시대는 백제의 고령군이었습니다. 통일 이후 685년에 남원 서경이라 명칭하고 757년에 남원경으로 개명하였습니다. 구려시대는 남원부, 조선시대는 남원 도읍부, 현재 이르러 남원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목적 및 방법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세워진 지방도시는 각 지방민을 통제, 감찰하는 목적으로 세워졌음에도 경주와 다르게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오성경주 하나인 남원서경은 경주와 동일하게 정방형의 격자형 도로구역 흔적이 현재까지 잘 남아있습니다. 통일신라의 방리구역을 이용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서경성의 중요성은 어땠는지 파악합니다. 그에 따라 문헌사료와 고고자료, 그리고 지적도에서 보이는 물길, 항공지도에서 확인되는 방리의 흔적, 그리고 현장 답사를 통해 남원의 도시 형성 과정에 관하여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지와 교통로입니다. 남원은 지리산지 서북부에 위치한 것으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이 세 개의 도가 만나는 지역으로서 전라북도 남동부의 내륙 산악지대에 위치하며 백두대간과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교통을 이어주는 길이적 교점입니다. 교통로는 이 왕경에서 출발하여 서남방으로 향하는 교통로로 남원은 금성에서 무주에 도달하기 전 주요한 거점 지방 도시로서 기능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헌사료 검토입니다. 고고자료뿐만 아니라 문헌사료에서도 남원에 대한 기사가 많이 확인됩니다. 뒤에 있는 남원의 도시 형성 과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유인계선과 방리구역입니다. 사료 3. 유인계는 당의 장수로 660년에서 665년 시기에 검교 대방 주사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사료 6. 유인계성 부지는 조선시대 당시 민호를 위한 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료 9. 조선시대 당시 남원에서 백척의 누각이 있을 장소는 이 광안루가 유일하며 사료에서 정확한 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항공지도로 확인했을 때 거리는 약 200m이며 눈으로 보았을 때 매우 인접한 거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료 10. 조선시대의 남원의 치소는 유인계성 부지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유인계가 정전법을 이용한 이 9개의 방리구역을 인지하고 있으며 아직 그 터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작을 위한 구역이 아닌 과거부터 민호를 위한 구역임을 알 수 있고 문화적으로도 발달된 중심 구역입니다. 7세기 중반 당시 신라는 유인계성 구역을 중심으로 남원의 방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 남원 서경성 축성 및 치소 설치입니다. 사료 2. 서경 설치 6년 뒤 남원성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남원성이랑 교론산성, 즉 서경성을 말합니다. 유인계성과 남원성은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헌사료에서는 서로 다른 성을 의미하듯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선시대 기록에서도 남원읍성을 지을 당시 691년에 지은 남원성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유인계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선후 관계를 떠나서 유인계성은 남원 시내에 지어졌고 남원성은 다른 성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발굴 성과에서 교론산성은 삼국시대에 지어진 게 아니라 통일신라 때 초축되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또한 운봉구원에 위치한 이 신라의 암악성 집소시설과 교론산성의 집소시설이 축조 방법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하여 치서가 위치한 소경성을 바로 평지에 둘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국정이 안정됨에 따라 치서가 산성에서 평지로 내려갔을 가능성 염두에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론산성에서 바라본 이 가시권은 유인계성을 포함한 나무 시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다음으로는 3단계 치소가 산성에서 평지로 이동입니다. 남원에서 확인한 통일신라 토기 중 대부완, 완, 뚜껑을 살펴본 결과 시기는 7세기 후반에서 9세기 후반까지 다양하게 확인됩니다. 하지만 주로 8세기 중반에서 후반의 유물이 다수 확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구는 남원은 부성벽 기준 약 1.2km에 위치한 유적입니다. 이 유적에서 6세기 중반에서 8세기 중반에 해당되는 통일신라 토기들이 확인되어 통일 이후에 이곳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시기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선시대 유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소규모 취락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685년 교론산성의 선국사, 그리고 875년 선원사, 대복사 893년, 만복사는 고려시대 초기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에서 내려오는 용성지에 따르면 통일신라 후기에 창건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찰의 창건 시기와 입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남원 중심가를 둘러싸듯 사찰이 세워졌습니다. 이는 9세기 중후반 이전에 남원의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이미 치소가 평지에 위치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1단계 남원읍성 초축입니다.
사료 4. 1477년에 남원성은 사천의 의결이 나오며 당시에도 유인개성 부지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료 5. 1479년에 남원성 축성이 절반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300여 척을 물려 쌓아도 5094척인 것을 보면 당시 계획했던 둘레는 4794척입니다. 당시 포백척을 46.73cm로 환산하면 약 2.241km입니다. 비장한 초충급성과 이제 문헌 기록상 둘레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료 6과 7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존의 초축 성터는 특수건물지, 관사나 객사, 창고 등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유인개성 부지는 민으로 위한 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료 8. 1492년 당시 초축 읍성이 완성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읍성의 초축 완료 시기는 확인되지 않으나 튼튼하지 못하니 증축 및 개축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4-2단계 남원읍성 증축 완료입니다. 그림 11과 12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 11과 12에서 중심도로와 성문의 위치 관계에서 살펴보면 초충읍성의 남서쪽 부분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남문과 서문 그리고 서쪽과 남쪽 도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충읍성 구역은 특수 건물주들이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유인개성 부지를 수용하여 읍성을 증축하면 기존에 있던 이 특수 건물지들은 이동할 필요 없이 그대로 활용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진말은 이 모식도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남원의 도시 형성 과정은 이 유인개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유인개성은 토축성인지 서축성인지 정확히 밝혀진 바 없으나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 위치는 남원읍성 기준 남동쪽에 이 9개로 나눠진 A 구역입니다. 그리고 신라노 통일 이후 남원 소경을 설치하고 소경성을 두었습니다. 소경성은 교론산성으로 치소를 여기에 두고 유사시 대피성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후 8세기 중반에 지방제도 개편과 남원에서 확인된 출토 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8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치소는 산성에서 평지로 이동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려시대에는 남원부, 조선시대에는 남원도읍으로 명칭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원읍성의 초축은 이 B구역으로 비정해 보았습니다. 이 B구역의 초축읍성이 위치했다면 이 특수건물지와 이 빨간색 중심도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서문과 동문은 일지선상에 두고 북문은 증축하는 과정에서 서쪽으로 문화적 중심지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쪽으로 치우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통일신라 시대의 남원속에 위치한 남원은 주변 지역에 비해 중심지를 이루었으며 조선시대까지도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원은 유인계가 구획한 방위를 잘 활용하여 이 정방형의 격자형 도로 구역이 현재까지 잘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디지털문화재 연구정보팀입니다. 저희 디지털문화재 연구정보팀은 다양한 문화유산 연구 데이터의 체계적 보존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기반의 마련을 위해 2022년 12월에 출범을 하였습니다. 제47회 전국국악대회에서 저희 팀이 발표하는 내용은 웹 GIS 서비스의 국가유산 현장조사 분야 활용, 현장조사 맵 개발 연구입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GIS는 좌표를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위치 정보와 속성 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조사, 연구, 분석에 활용하는 것으로 현대사회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국가유산 조사 연구 분야에서도 GIS는 활발히 적용되고 있으며 저희 연구원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GIS를 활용하여 문화유산 현장 조사 정보를 디지털 지도 기반으로 편집,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현장조사 맵을 개발하였습니다. 현장조사 웹은 각종 문화유산 현황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사정보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면서 여러 현장조사 지역의 위치를 디지털 지도상에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지도는 위성지도, 종이지도 등의 배경지도와 각종 주제도, 문화재 구역도, 도시공간 정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참고하여 사용자는 다양한 형태의 도형을 지도에 표시하고 조사 내용을 기입하여 조사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를 편집,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맵은 PC 버전이 2021년 개발되었고 작년 2022년 모바일 버전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능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현장조사 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는 디지털문화재 연구정보팀 신설을 계기로 국가유산 조사정보 생산관리에 디지털 전환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소개 영상을 통해서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강문화재연구원의 이한주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유적은요, 서울 호암산성에 있는 제2유물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호암산성은 그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호암산의 그 정상부를 둘러싼 해매식 산성으로요. 둘레는 1547제곱미터입니다.
1990년에 서울대 박물관에서 호암산성 내부에 있는 성벽 일부와 한우물지, 그리고 그 한우물지 그 옆으로 있는 건물지에 대해서 시굴 및 수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조사 내용인데요. 일단 한우물지에 대한 도면입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초축한 내용이고요. 하늘색으로는 북동쪽으로 조선시대 우물을 재사용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대시대 콘크리트 우물이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조성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기저부에 지대석을 놓고 그 위쪽으로 이제 한 단 한 단 5cm씩 들여 쌓아가지고 조성하였고, 그 내부에서는 미나무 토기편과 거의 대부분 기와편들, 격자문의 기와편들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우물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우물지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트 조사를 실시하였어요. 우물의 모서리라고 생각되는 네 부분에 그 피트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다행히 이제 모서리가 확인되었고,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뒤체험이랑 이제 면석이 확인되어가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14년에 한강문화재연구원에서 호암산성 종합정비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 기존에 있던 호암산성 모식도인데요. 원래는 이제 둘레가 1250m 정도 이렇게 보고가 되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긴 1547제곱미터 둘레를 확인하였습니다. 종합정비계획을 진행하면서 총 6개 단계로 그 호암산성을 발굴조사 진행하기로 금천구랑 협의가 되어가지고 1단계로 산성 안에 있는 제2우물지와 그 주변에 있는 건물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2022년 6월에 시굴 조사를 실시하여 가지고요, 제2우물지에 대해 주변에 건물지와 건물지 기초, 그 다음에 적심석들을 일부 확인하였고요, 다량의 기와편들이 주변으로 분포하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근거로 학술자문회의를 진행하였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2우물지와 주변 건물지에 대해서 발굴 조사를 2022년 9월부터 진행하여서 2023년 6월까지 제2우물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물지는 크게 3단계에 걸쳐서 조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준설 및 수개축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폐쇄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축 상하는 출토된 유물 양상으로 봤을 때는 8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고요. 폐쇄되는 하하는 우물지 외부 기당성열과 중복되는 이제 건물지에서 출토된 청자가 13세기로 판명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물지 폐쇄와 함께 그 하한이 13세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한우물과는 조성 방식이 조금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우물 같은 경우는 지대석으로 기저부를 조성하고 그 위쪽으로 면석이 한 5cm 단위로 이제 한 단 한 단 이제 들여쌓기를 하였는데, 그 한우물 같은 경우는 그 상중 하단으로 3단으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각 단은 한 5단에서 한 많게는 10단까지 면석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석이 수직 쌓기로 해가지고 하단이 조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의 맨 상단부가 다시 10cm 정도 들여 쌓아서 그 다시 4단에서 5단까지 또 수직으로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중단 상단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상단부가 또 들여 쌓기 한 15cm 정도 들여 쌓아서 그 위로 또 수직으로 한 4단에서 5단 정도 들여 쌓아서 조성하였습니다. 면석은 품자 쌓기로 하였고요. 그렇게 추측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적으로는 이렇게 면석을 하고 그 뒤쪽으로 이제 그 활석이랑 흙을 섞어가지고 이제 그 뒤체험을 해가지고 초축하였고요. 그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서 초축에 이제 그 뒤체험 뒤쪽으로 방형의 문어미 시설을 조성하여가지고 이제 이 서쪽으로 이제 무너지는 것을, 우물이 무너지는 것을 좀 방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 우물이 폐쇄되는 과정에서 요 기단 성렬 바깥으로 이제 건물지들이 한 3동 정도 들어옵니다. 그 2-3동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단계의 변화 과정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출토 유물은 이제 연나무 수막새, 그리고 요 관자명의 인장화가 4점 출토되었고요.
그리고 단판에 장격자문인데요. 격자문 바깥으로 해서 그 연봉우리가 이제 음각이 되어 있는 암케어 한 편이 슈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서 설명드린 이제 마지막 3단계 폐쇄되는 과정에서 들어온 건물지 내부 수열에서 이제 한 13세기로 추정되는 청자 발이 한 편 슈터되어서 요 우물지의 하안을 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물이라는 것이 어찌됐건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지형을 깎아서 만드는 그 거대한 그 조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권력이나 힘이 있어야 조성할 수 있는 유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서울대 박물관에서 89년에서 90년 그리드 조사했던 건물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 남서벽이랑 요 건물지랑 좀 이어지는 양상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건물지 앞에 이렇게 우물지가 있다는 게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물이 있다는 것은 그 건물지의 위계가 조금 높다는 것을 아마 그 상정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 건물지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요 건물지와 이 우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주력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요. 요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 우물지와 그 건물지의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이 우물지를 조성했던 세력의 위계, 그러니까 이제 국가 내에서의 위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북동쪽에도 시굴 조사 과정에서 건물지들이 일부 확인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남서쪽 건물지 잘 조사 마무리하고 북동쪽 건물지도 조사 잘 진행해서 향후에 이제 산성 내부의 축조 시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우물지와 건물지 간의 상관관계를 좀 잘 파악해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국고고학 전국대회에서 춘천 지역 청동기 시대 칠학 분포 정형 연구라는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된 강원대학교 홍주홍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동기 시대 중기에 이르면 남한 지역의 대부분에서는 송곡리 유형이 확인되는 것과는 달리 북한강 유역에서는 춘천 천전리 유적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주거문화 유형을 바탕으로 형성된 천전리 유형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전리 유형이 북한강 상류형의 독특한 문화임에는 분명하지만 청동기 시대 칠학 연구에서 춘천 지역은 영서 지역 혹은 북한강 유역의 일부로만 다뤄지고 있었고 연구 범위는 춘천 지역 내부로 확장시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주거지, 무덤 등 개별 유구 및 유물의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춘천 지역은 신석기 시대 때부터 철기 시대까지 이르는 유적들뿐만 아니라 하단에 이제 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단일 지역 내에서 청동기 시대 주거지 2,300여 기 그리고 무덤 200여 기가 확인되는 등 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합니다. 또한 최근에 조사된 중도동 유적과 같이 대형 칠학이 다수 위치해 있는 청동기 시대 칠학 연구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축적된 발굴조사 자료를 통해 청동기 시대 춘천 지역의 칠학 분포 정형을 파악하여 지역 혹은 집단 내에서 칠학들이 어떠한 변천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고 단위 칠학 간의 기능 검토 및 관계망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본 유적에서는 이제 춘천 분지 내에서 확인이 되는 총 17개의 칠학 유적을 대상으로 삼았고 수계에 따라 크게 북한강 유역과 소양강 유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시기상으로는 기원전 13세기부터 기원전 5세기까지 검토하였고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해당 시기를 크게 이제 1기부터 3기까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구분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수계별로 확인되는 단위 칠학의 분포 양상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 단위 칠학을 구성하는 주거군의 규모를 도식화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북한강 유역의 경우 1기에서는 중도동에서 가장 큰 규모로 확인이 되고 나머지 칠학에서는 소형 주거군만이 산발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북한강 서안의 충정대지에 위치한 칠학에서 중점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2기가 되면은 이제 북한강 서안의 신메리는 이제 신메리 남쪽을 중심으로 주거군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금산리와 현암리에서는 이제 주거군의 규모가 1기보다 큰 폭으로 커지는 데 반해 중도동은 약간 축소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북한강 동안의 삼천동, 송암동, 온이동, 거두리에서는 구룡상에 새롭게 주거군이 조성이 되는데 특히 거두리에서 가장 큰 규모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기에는 신메리 남쪽의 중소규모의 주거군이 대부분 소멸되고 북쪽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금산리와 현암리에서는 이 전 시기와 비슷한 규모의
활로를 이어나가게 되고 이제 거의 동일한 입지에 연속 점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도동의 경우 이전 시기에 비해서 주거군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동 H구역과 순환구역이 있는 북쪽 주거군의 규모가 확연히 커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구릉에 입지한 삼천동, 송암동, 거두리에서는 주거군의 규모가 대폭 축소가 되고 온이동의 경우 소멸하게 됩니다. 다음은 소양강 유역입니다. 소양강 유역의 경우 모두 충덕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에 대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1기에는 소양강 남서안의 근하동, 소양로, 산홍동, 우두동에서는 소규모 주거군이 산발적으로 등장하고 소양강 북부의 율문리와 천전리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주거군이 밀집되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기가 되면 이제 우두동을 제외한 소양강 남서안의 주거군은 소멸하고 천전리에서는 주거군의 규모 및 수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율문리에서는 주거군의 규모가 1기에 비해 큰 폭으로 커지게 되고 율문리 북부에 위치한 이제 산천리에서도 새롭게 주거군이 조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3기가 되면은 산천리, 율문리에서는 이전 시기보다 주거군의 규모가 약간 축소되고 밀집되어 있던 주거군들이 약간 분산되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천전리에서는 주거군의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두동의 경우 2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인근의 장항리와 그리고 율문리 북부의 발산리에서 새롭게 주거군 및 무덤군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계 및 시기별로 분포 양상을 확인해 보았는데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춘천 지역에서 확인되는 단위 칠학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먼저 1기에서는 북한강 유역에서는 중도동 그리고 소양강 유역에서는 천전리를 중심으로 칠학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칠학들에 비해 중도동 칠학이 일집도가 가장 높은 편이기 때문에 중심 칠학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주거 영역 외에 별도의 기능을 하는 영역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2기가 되면 이전 시기에 가장 컸던 중도동의 규모 축소가 되는데 이때 이제 금산리, 현암리와 신매리 남쪽 칠학의 규모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것을 보아서 중도동 칠학을 형성했던 인구의 이동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덕지에서만 형성되었던 칠학이 구릉지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거두리와 온이동 칠학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충덕지에 위치한 칠학들에 비해서 주거군이 다소 분산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강 유역에서는 이제 율문리를 중심으로 칠학이 조성이 됩니다. 동시기에 산천리에서는 지성묘, 천전리에서는 죽음묘가 조용히 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조형 집단에 따른 묘제의 선호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기가 되면은 중도동과 천전리 칠학의 규모가 급증하고 주거, 매장, 생산 영역 등 기능별 구분이 뚜렷해집니다. 특히 중도동, 율문리, 천전리에서는 환호가 확인되는 것을 보아서 위계가 높았던 중심 칠학이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구릉에 위치했던 칠학들은 대부분 축소 혹은 소멸하게 됩니다. 거두리의 경우 주거 공간이었던 곳에 함정이 설치가 됐는데 주거 영역에서 수렵 활동을 했던 곳으로의 성격 변화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두동 역시 이제 기능 분화가 다양해지는데 우두동의 서쪽과 인근의 이제 장항리 유적에선 함정이 일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두동 유적이 강가에 입지에 있는 것에 비해 어로고의 출도 비율이 낮은 것을 보아서 수렵 활동을 중점적으로 했던 칠학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한국고고학대회에서 보시는 것처럼 3D 스캔 자료를 이용한 고고 자료의 디지털 색본 제작과 활용이라는 부분을 한 그 발표자 중에 한 명인 차순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발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이 보통 3D라는 영상을 이용해 가지고 보고서나 도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3D라는 것은 말 그대로 3차원적인 입체 영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도면을 보는 것은 평면적, 즉 토지라고 부르는 가로, 세로라는 평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D 도면이라는 것은 입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 입체적인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즉 어떻게 내가 이 자료를 볼 것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보통 기석에 완성된 도면은 평면과 그 배면, 단면 이런 식으로 보통 평면적인 도면을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서 3D 도면을 내가 가공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 원하는 위치에 따라서 두께, 높이 그리고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D 영상은 그 기구에 대해서 빛이라든가 바라보는 각도 또는 거기에 색감의 명암 조정 등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도면을 갖다가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각 연구자들이 자기가 이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다 손쉽게 유물을 관찰하고 그 유물 결과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3D는 3D 도면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포스터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고물리학과 석사를 수료한 이제 신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전국 고고학 전국대회에서 낙동강 중력 초기청자 요제 현황과 금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제 그 포스터 발표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초기청자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당말 그리고 5대 시기에 절강성 물주에서 제작 기술이 한반도로 유입되어 자기가 제작되던 시점부터 이것이 고려적인 면모로 본노하기까지 어떤 해물리급을 표식으로 하는 일련의 청자 유물군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초기청자를 생산했던 요장들은 한반도 전역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개경을 중심으로 한 중서부 지방, 그 다음에 해남, 강진 등의 이제 서남부 지방으로 일단 크게 대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지표 조사가 이제 더 추가로 진행이 되면서 서산 오사리, 공주 문금리, 그 다음에 칠구 달서리, 칠구 창평리, 그 다음에 대구 진인동 요지 등과 같이 어떤 기존의 중서부 권역과 남서부 권역에 들어가지 않는 요지들이 이제 다수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 이제 대구 진인동 요지와 칠구 창평리 요지 같은 어떤 낙동강 중력 요지들 같은 경우에는 고려 전기 행정구역인 동경유수관, 경주에 굉장히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따라서 이제 공부에서는 과연 이 요지들이 왜 이곳에 위치를 하는가, 그리고 이 요지는 무엇을 위해 위치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에서 이제 시작되어서 이들의 어떤 지표 조사를 통해서 수수분들의 어떤 조사, 실측, 그런 관찰을 통해서 이들의 어떤 지역색을 확인하고 정확한 어떤 요지의 분포 현황을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은 낙동강 중력 초기청자 요지의 현황과 분포입니다. 낙동강 중력 초기청자 요지 같은 경우에는 대구 진인동, 그 다음에 칠곡 달서리, 칠곡 창평리 요지군들이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칠곡 창평리 요지군 같은 경우에는 사기전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수의 요태저층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11세기에서 12세기 정도의 이제 동시기에 조업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칠곡의 이제 칠곡 요나리 요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지표 조사를 살펴보면 근대 요지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수습되는 어떤 초기청자의 표식적 요도구인 갑발 뚜껑들이 수습되고 청자들이 수습되는 걸로 보아서 이 또한 초기청자 요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그 이상 더 많은 초기청자 요지군들이 밀집해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낙동강 중력 초기청자 요지에서 수습되는 청자들과 이제 요도구들을 관찰을 해보면은 타 지방과 구별되는 강력한 재지적 전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이제 초모큰이 부착된 청자들입니다. 특히 흔히 말하는 초모큰은 이제 보통 토기의 하나의 이기제로서 사용되는 것인데 낙동강 중력 요지 같은 경우에는 칠곡 창평리, 그 다음에 중기 요지인 영천 오살리, 그 다음에 칠곡 봉계리 요지 등지에서도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전반적인 한반도 초기청자 요지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초모큰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재임 기법이 확인된다는 것은 낙동강 중력 초기청자가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 강력한 어떤 재지적 전통 바탕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칠곡 창평리에서는 이제 이런 상형 도지미들이 수습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상형 도지미가 이제 수습이 되는데 이러한 상형 도지미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또한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초목근 청자, 그 다음에 초목근 부착 청자, 그 다음에 어떤 상형 도지미와 같은 것들은 이제 타 지역과 구별되는 강력한 재지 전통이 있음을 다시금 확인을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 이외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초기청자의 대표적인 해무르급 청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타 지역과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근데 대구 진인동, 그 다음에 칠곡 달서리, 창평 유적에서 수습되는 청자들을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텍토와 어떤 유약의 결합도가 낮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성 기술이 불완전하여서 이제 텍토가 그 유약이 전반적으로 이제 방락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유약이 이제 소성하는 중간에 이제 뭉쳐서 이제 깃면이 고르지 않게 형성이 됩니다. 이런 어떤 앞서 살펴본 특징들을 바탕으로 초기청자의 유통과 소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영남지방에서 이제 확인된 초기청자가 출토된 유적의 수는 약 100여 개의 소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크게 대표적인 세 가지의 유적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대구 동구 진인동 요지 수습품과 이제 대구 동구
북지장사입니다. 대구 북지장사는 통일신라 때 이제 상건된 절로서 이제 어떤 문헌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사세를 가지고 있던 절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이러한 북지장사에서 출토된 청자병 같은 경우에는 대구 동구 진동 요새에서 수습되는 병과 어떤 기형, 그 다음에 어떤 정면수법, 그 다음에 본저 기법들이 매우 유사하며, 또한 여기서 수습되는 이 청자병 이외에 해물급 청자도 이제 앞서 살펴본 전체적으로 뒷면이 거칠고 유약이 많이 방락된 어떤 전형적인 낙동강 중력 초기 청자 요지품들과 이제 굉장히 유사합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어떤 낙동강 중력 초기 청자들은 이제 동궁과 월지, 또한 이제 이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사례는 이제 북문 왕경로 유적입니다. 북문 왕경로 유적 3 이제 4호 건물지에 수소된 청자 잔탁의 경우 이제 종서부 지방의 초기 청자 요지에서 이제 서만 확인되는 이제 점곤원이 부착되어 있는 청자 잔탁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경주 내에서 이제 출토되는 대부분의 초기 청자들은 낙동강 중력 초기 청자 요지들에서 생산된 것이지만, 이러한 북문 왕경로 유적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중서부 지방에서 일부 청자가 이제 경주까지 유통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는 고려 전기 초기 청자의 어떤 통과 소비가 굉장히 다원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파악이 됩니다. 그 이제 추후 연구에서는 이제 낙동강 초기 청자의 어떤 등장에 역사적인 배경이나 정확한 요제 편년 등을 대해서 이제 보완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강문화재연구원 손현섭입니다. 이번 발표 주제는 3D VR 영상을 통해 본 고고학자료 이해입니다. 먼저 이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이제 고고학 자료는 유적이 확인된 위치에서 보존되지 않은 이상 이제 현존하지 않으며, 복원된 자료 역시 이제 아무래도 원형이 가깝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굴 조사 당시 조사자 또는 이제 연구원의 생각을 중심으로 기록된 한계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3자의 의견이 개입되기 어려운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한계 대안으로 저는 이제 SNS와 VR 영상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SNS는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 등이 대표적일 것이며, 그리고 이제 VR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박물관이나 이제 전시관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VR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인공현실, 그리고 사이버 공간, 그리고 가상세계를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머리에 장착하는 이제 디스플레이인 HMD나 어트랙션 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영상은 실제로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이러한 이제 주변 기기가 없더라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서 유튜브 등의 업로드 및 영상 감상이 가능한 것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 보시는 자료들은 저희 연구원에 직접 보고서에 이제 수록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현장에서 실적한 유구 도면을 2D화하였는데, 그리고 이제 보시는 같이 양쪽에 이제 QR 코드를 배치했습니다. 이러한 QR 코드를 통해서 실제로 유구 도면이 가지는 2D적 효과에서 약간 3D 효과를 해서 아무래도 시각적 효과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VR 영상의 촬영은 이제 아무래도 생소하기보다는 이제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있었는데, 과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진 위주로 했고,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현장에서 아래 보시는 같이 이제 3D를 스캔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 논문에서 활용을 한 복원도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증강현실 같은 게 있을 것인데, 이러한 증강현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유적이 정비돼야 한다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하는 이제 영상 제작 등의 이제 비용과 그리고 시간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제가 이제 제시하는 VR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기기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영상물 제작이 가능하며, 아무래도 이제 촬영자는 별도의 비용 없이 SNS에서 정보를 얻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VR 영상 제작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VR 영상은 이제 기본적으로 360도를 자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촬영 방법은 이제 카메라와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상가대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촬영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제
단순히 유적을 사진으로 이해하는 것과 달리 이제 현장 영상을 쉽게 이해해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촬영이 끝이 나면은 이제 VR 카메라에서 PC로 옮길 수 있는 연결 기기만 있으면은 추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영상 자료들은 이제 SNS에 올리거나 보관용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제시를 할 수가 있겠는데, 여백 한계상 이제 몇 가지만 갖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파주 측정성의 지표조사에서 활용된 사례인데, 기존의 보고서들은 이렇게 지점별로 사진을 나누어서 수록하고 이제 그 밑에 유구 관련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저희는 이제 그 조사 당시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VR 카메라로 했고, 여기 이제 보시는 같이 휴대폰을 스캔하게 되면은 그 당시의 조사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급한 QR코드 제작 방법은 이제 네이버나 다음 등 다양한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이제 확인된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제 자료를 업로드한 그러니까 URL을 이제 입력하고 이제 그 다음에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는 QR코드는 기존의 바코드보다는 아무래도 인식하기 용이한 2차원의 코드이며, 스마트폰 등으로 스캔하면은 다양한 자료와 이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QR코드의 제공은 앞서 설명한 이제 VR 영상의 1차적인 제공과 더불어 2차적 자료 제공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글을 이제 마치면서 저는 현장에서 유구를 촬영하게 되고, 촬영한 이후에 관련된 영상 자료를 이제 업로드하고 그다음 정리하고, 이를 이제 보고서 등에서 이제 제시함으로써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글을 마치면서 저는 이제 발굴 보고서가 가지는 기존의 이제 2D적 시각 효과와 그리고 조사 이후에 사라지는 유적, 그리고 이제 현장 자료의 이제 효율적인 전달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이 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VR 영상과 SNS 같이 결합을 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이제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제 VR 영상은 이제 저렴한 비용과 이제 쉬운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고고학 자료를 남길 수 있는 것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2D보다는 3D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각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문화재에 관심이 적은 대중에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이제 VR 영상을 활용한 시각적인 효과는 앞으로 이제 많은 유적을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며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석사과정이 김경민입니다. 저희는 울진 주변토기를 통해서 본 신석기 시대 중구 동해안의 식생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토기를 이용해서 하는 식생활입니다. 저희가 토기를 통해서 식생활을 연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요. 지금껏 토기와 관련된 연구는 평식적 변천에 초점을 맞춰서 편년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토기의 경우는 주로 조리를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저장하는 용도로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국고고학계에서 연구 진행이 좀처럼 더딘 상황입니다. 때문에 저희의 이번 연구는 생체분자 고고학을 통해서 식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생체분자 고고학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 쉽게 생각하자면은 콜라겐, DNA, 유기잠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석기 시대는 이전의 수렵채집 사회에서 벗어나서 복합수렵채집 사회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정주 생활을 시작하면서 육상동물을 사냥 또는 채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저차원의 식량 생산이라고 해서 조나, 기장을 섭취를 하기도 합니다. 죽변리 유물 선포지에는 울진 주역에서 태총이 최초로 확인이 된 유적인데요. 양양 오산리와 동시대로 보이는 신석기 시대 조정기의 유물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발굴을 통해서 수렵구나 어로구를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수렵구나 어로구를 통해서는 이들의 전반적인 생활 형태를 확인을 할 수 있지만은 무엇을 얼마나 섭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기를 이용을 할 건데요. 토기는 다공질을 가지기 때문에 유기물이 토기 내부에 많이 남게 됩니다. 때문에 토기를 활용한
또한 잔존 유기물 연구는 보다 직접적인 형태의 식생활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어서 저희가 이런 토기를 이용한 식생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 대상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죽변리 유물인데요. 울진 죽변리 유적은 죽변리 죽변면 1-2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25번지 여기를 구글 지도에서 쳐보면은 해안가에서 굉장히 가까운 유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합니다. 이곳에서는 신석기 시대 문화층 5개와 조선시대 이후의 벌장식 건물, 수열 유구와 같은 것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석기는 총 407점, 토기는 총 581점이 발견되었는데요. 수렵구와 어로구도도 많이 확인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연구 방법은 흔히 생각하면 육개장이나 마라탕 같은 걸 자주 섭취를 하잖아요. 육개장이나 마라탕을 보면은 그릇에 구연부에 기름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도 신석기 시대에도 음식을 끓여서 먹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그릇에 구연부나 동체부에 기름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이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건데요. 그릇에 구연부와 동체부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역시나 고고학 자료에서 나타나는 것도 구연부와 동체부에 다수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석 시료로 삼은 토기는 총 11점인데요. 윤기문 토기 5점, 두리문 토기 2점, 내만 구연원 1점, 이영 토기 1점, 줄문 토기 2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구연부와 동체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블랭크 시료를 마련하였는데요. 블랭크 시료는 흔히 생각하는 무기질, 즉 모래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시료에서 탄착물이 나타나서 탄착근을 깨끗하게 채취를 해주었습니다. 실험에 앞서서 모든 장비들은 다이크로메테인을 활용하여서 제거를 해주었는데요. 이 다이크로메테인의 경우 강한 산성을 띠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토기를 부쉈을 경우에 토기 안에 있는 유기물까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탄올로 다이크로메테인을 함께 휘발한 후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유적에서 발굴을 해서 토기를 꺼냈을 경우에 사람 손에 있는 오염물질이 묻게 됩니다. 그리고 실측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오염물질들이 묻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드릴로 깎아주는 작업을 합니다. 깎을 때는 저희가 실측을 할 때 손이 가장 많이 닿게 되는 돌출면, 옆면 등을 더 확실하게 깎아내어서 혹시 모를 오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후에 깨끗하게 세척된 고무망치와 정을 이용하여서 드릴로 깎아낸 부분을 떼어내고요. 그 뒤로 막자와 막자 사발을 사용해서 가루로 빻아줍니다. 이후 이 가루를 60mm짜리 요 정도 되는 바이알에 옮겨 담게 됩니다. 이 시료에 대한 작업을 마친 다음에는 저희가 토기가 총 11점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작업을 11번 반복하였습니다. 이제 지지를 추출을 할 건데요. 황산 메탄올 2% 용액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황산 메탄올 용액을 사용하는 이유는 황산 메탄올이 지지를 토기에서부터 분리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용액을 옮겨 담은 시료는 잘 섞어준 뒤에 70도로 10분간 달구고 다시 잘 섞어준 뒤에 다시 70도로 10분간 달구는 작업을 실행합니다. 이 작업은 약 1시간 정도 진행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질이 황산 메탄올 용액으로 옮겨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질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 황산 메탄올 용액으로 옮겨간 지질을 따로 분리를 하여서 원심 분리기에 돌려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황산 메탄올과 지질이 조금 더 잘 분리가 되는데요. 이 원심 분리기는 매우 섬세한 기기이기 때문에 짝을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시료병이 기계 안에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원심 분리기는 15분간 2000rpm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GC FID 분석을 위해서 분리가 된 용액을 FID 용기에 옮겨준 다음에 지질이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핵산을 가지고 이 휘발이 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이제 GC FID 분석으로 넘어가는데요. GC FID 분석은
시료를 알케인을 넣어줍니다. 이 알케인은 표본 시료라고 하고 또 정량 분석을 하기 위해 사용이 되었는데요. 여기 표에서 보이는 IS 부분들이 알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알케인은 탄소 사슬이 매우 길기 때문에 가장 늦게 추출이 되어서 어떤 탄소 사슬이 나타났는지를 확인해주는 자료로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로마토그래피로 나타난 친구들은 GCC IRMS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GCC IRMS 작업은 이 GCC C16과 C18이 어떤 비율로 나타나는지를 측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험 결과로 넘어갈 건데요. 저희 실험 결과를 통해서 총 5점에서 유기물이 나타났고요. 이 C16과 C18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 C16은 가장 흔한 지방산으로 동식물에서 모두 확인이 됩니다. 또 C18은 역시 가장 흔한 지방산으로 육상동물에 주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즉 C16이 엄청나게 높게 확인이 되고 C18이 매우 적게 확인이 될 경우에는 식물성 자료를 끓인 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의 분석 결과 C16과 C18이 되게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모두 동물성 시료를 끓였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희의 결과인데요. 이전에 2017년에 쇼다 신야 선생님께서 앞선 죽변토기를 활용하여서 연구를 진행을 하셨는데요. 이제 25 이상부터는 해양생물, 25 이하부터는 반추동물, 비반추동물로 나뉩니다. 이제 쇼다 신야 선생님께서는 비반추동물과 해양생물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고 보았는데요. 이제 저희의 연구 결과를 보자면은 이제 살짝 표가 다른데요. 저희는 여기 델타 C13을 통해서 마이너스 3.1%의 경우 반추동물의 유즙, 즉 사슴과 같은 동물의 젖이라고 보면 되고요. 델타 C13에서 마이너스 0.3%의 경우 사슴의 지방산으로 봅니다. 이 사슴의 지방산에 분포하는 토기 시료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여기 작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친구들을 멧돼지의 지방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거는 일본에서 나타난 멧돼지의 지방산을 근거로 사용을 하였는데요. 선사시대 일본에서 나타나는 멧돼지의 지방산이 한반도의 선사시대 멧돼지의 지방산과 비슷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이 부분을 멧돼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저희의 시료에서 한 점의 토기가 멧돼지의 시료로 확인이 되었고 나머지는 다 해양생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울진 죽변 유적에서는 멧돼지와 해양생물을 모두 함께 섭취를 하였던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and that poster, me, Rosita Christopher, from Historical Museum of Karnobat, and my colleagues Miroslava Georgieva from Bogoevgrad Southeast University. Present one rich burial grave of the Roman period excavated during rescue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along the route of the Trachea Highway. The excavation was realized in 2000 year. At the territory of the Devitak village were explored 2 mounds in which were buried the occupants of the Roman Villa Rustica, the remains of which are found in the close area. In Mount number 1, we discovered rich grave number 2 with impressive inventory, iron chair and 2 bronze vessels. Iron chair and 2 bronze vessels. All of total 18 graves under the mount are cremations, and around all of them were found concentration of the ceramic fragments, part of the funerary ritual. The rich grave number 2 was located in the southeast part of the mount. It was elliptic pit with orientation from northeast to southwest. The iron chair and the vessels were found at the southwest part of the grave. Here. The vessels were situated between the legs of the chair. The chair is iron with bronze decoration. This one. On the upper part, 2 lions' head. On the middle, simple bell-shaped applique. This kind of chair
are very popular to the period of the 3rd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4th century AD, but the chair of Devitak can be not later of 2nd century AD. The bronze jug, this one here, the vessel has biconical shape, short funnel, neck and flat bottom and round mouth. The second one is bronze vessels, has cylindrical handle and named Patera. Most of that vessels from Thracia lands and Roman provinces ended with anthropomorphic or zoomorphic protome. Some of them have umbo in the middle of the vessel. We suggest that the bronze set from grave number 2 have been made in some local workshop after the middle of the 2nd century AD and with the iron chair used from some Thracian aristocrat before his death. Thank you very much.